저희 정책연구원 프로님이 오랫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공개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오늘 노다니엘 박사가 도움을 주어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 경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정치학자입니다. 이홍종 박사께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원 프로님, 이제 법인체인데 국회 산하의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이걸 이제 창설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네, 6년 전. 예, 할 당시에 이제 이홍종 박사가 이제 부경대학에서 퇴임할 무렵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기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이런 걸 좀 하려면 좀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고 또 뭔가 이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그 지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철학이. 그런 걸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도덕 재무장 운동, 모럴 리아머먼트, 이제 줄여서 MRA 운동을 이제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펼치던 그런 분들이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이홍종 박사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니까 유튜브 이홍종 TV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홍종 박사에 대한 이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회원이 돼서 십시일반 회비도 내고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아주 탁월한 그런 식견으로 바라보는 해법을, 그 시각에서의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쳐와서 오늘날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던 문재인 정권, 이게 계속되지 않고 이 좌파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더 이상 이끌고 갔다가는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넓게 공유한다, 또 넓게 확산시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이홍종 박사가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로 이 우파 정부로 바꾸어서 이제 정책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이용종 박사의 정책연구원 푸를님도 그 역할을 앞으로 잘 해야 된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이제 앞날의 성공이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중한 그런 자리 오늘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을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다 볼까 하면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해오시고 이 미국에서 이 위안부 문제 이제 뭐 정신대 문제 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또 미국 정계와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오신 우리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리 이정실 박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독일에서 좀 우파 단체들인데 조금 이렇게 과하게 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위안부 문제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그 역사 바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국가의 자존심도 살리고 또 한일 관계의 원만한 해결 이런 게 이제 기묘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그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 그걸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가면서 이제 그 무슨 일본에 대한 그런 그걸 가지고 그걸 이념화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선동하는 이런 걸 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자존심 또 감정을 안 건드리면서 또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그런 또 자존심도 또 함께 배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오늘 테마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들 바라보고 또 요즘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주로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이 안보 문제를 이 삼각 협력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한일 간에는 이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 문제가 이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미국의 또 협조를 얻어서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정실 박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지 해법까지 좀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이홍종 정책연구원 푸를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뭐 추가시킬 거 있으면 소개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홍종 교수는 저하고 공군장교 동기생입니다. 저희가 78년도부터 82년까지 4년 동안 공군 중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홍종 교수의 그 이빨은 약해지지가 않아서 그때 우리 동기생 중에서 이홍종 동기가 유명한 게 국어에서 항상 꼴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포기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은둔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지금 우리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온 거 보고 저는 이홍준 교수가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업적을 남기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보다도 이제 오늘의 주빈이시고 곧이신 그 이영실 교수님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화여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워싱턴 옆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로 미국 그리고 때로는 유럽에서 미술사를 강의해 오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런 그 위안부 문제 엄청난 이런 역사적인 과제에 맞아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이셔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정신대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라는 WCCW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남녀단체이죠. 거기에 5대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보다 사실은 이 WCCW는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조직인데 그때 두 번째 제2대 회장으로서 또 2007년도 이후에 미국 하원에서 그 결의안을 이끌어냈는데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한 서옥자 회장님이 계시는데 마침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옥자 회장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이분들이 용기가 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미인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은 늘 느끼듯이 이 한민족은 여자가 먹여 살리는 민족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이정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휴게한 다음에 Q&A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파일을 바꿔주셨나요? 파일? 제 걸로 좀 바꿔주셨나요? 네, 알았어.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어떻게 앉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게 제 파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책연구원 풀 울림과 또 아시아 모니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우리 전 국회 부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해도 괜찮지만 아마 파일을 비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라고 되어 있는 파일 네임인데요. 제가 살까요? 그리고 여기 혹시 룸에 디머가 없나요? 여기 불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게 없나요? 불, 디머. 네. 여기 불을 조금만 낮추시면 화면 보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카메라한테 지나가지 마세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술사학자입니다. 미술사학자. 여기 지금 유수와 같은 정치학 박사님들이 계신데 미술사학자가 왜 이렇게 미국 정계 이런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나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사학자 전공이 전공은 공공미술, 특별히 그 메모리얼 공공조각, 이 메모리얼이 제 전공이고요. 부전공은 그 여성미술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미니스트 아트, 여성미술사가 제 부전공이다 보니 제 전공을 공부를 하고 특별히 제가 독립 큐레이터 아시죠? 전시를 기획하다 보니까 위안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워싱턴에 있는 단체에 들어왔던 것은 2009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의 주제는 House Resolution 121, 위안부 결의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던 위안부 결의안, 그것이 내줬습니다. 피크를 이루었던 2007년 직후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서 지금까지 장작 14년이라는 세월을 부회장 5년, 회장 6년, 다시 이사장 2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물러날 때가 됐죠. 리모컨. 됐었는데요. 네. 아, 그건 파워포인트. 레이저 포인터고 이걸로 아까 됐었는데요. 그냥 다음 할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그럼 되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좀 테크니컬 이슈가 조금 있는데, 제가 그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칼리지 오브 아트라는 그 워싱턴이 중심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가 있고 거기 코톤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뭐 역사학과, 인권학과 방금 얘기한 뭐 정치, 여성학과. 어유 진짜 여성학과에서 확실하게 가르치죠. 여성학과. 그럼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인권학과, 역사학과, 여성학과, 정치, 국제정치학 뭐 이런 데 있을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한 20여 개 더 있습니다. 되네요. 이제 되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목을 미국 위안부 운동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 정계라는 말이 좀 꼭 필요해서 제목을 바꾸면서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위안부 운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운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 주제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계속할 때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안부가 이 역사가 이 문제가 운동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30년 동안에 이것이 운동이 되게 된 그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운동에는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한 5개,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간추리자면 첫째, 풀뿌리 운동과 법안 통과, 둘째, 교육학술 출판, 세 번째, 전시, 네 번째, 기린비, 다섯 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포커스 할 것은 넘버 1, 풀뿌리 운동과 법안 통과입니다. 풀뿌리 운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뿌리 운동, 그게 뭐죠? 풀뿌리 운동.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풀뿌리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광화문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데모가 풀뿌리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액션이죠. 여기 해픈투비 여기 정책위원회 이름이 풀울림.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풀울림. 풀이라는 거는 유명한 시도 있죠.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풀은 너무나 약해요. 큰 나무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잘 뽑혀지지는 않죠. 그리고 풀은 굉장히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가 민초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힘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말 가엾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풀이 돼서 어떤 그 그룹이 원하는 취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풀뿌리 운동입니다. 풀뿌리 운동의 양상이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으실 때는 이미 굉장한 상식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만 혹시 나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쫓아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위안부가 누구였나 라는 것들을 여기 써있는 대로 보시면 일본군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여자와 소녀는 큰 차이가 있죠. 여자와 소녀를 강제로 또는 속여서
동원한 성노예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정신대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 이름이 그거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정신대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강제 노역을 포함해서 정신대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정확한 표현이죠. 만주의 첫 번째 위안소가 설립된 1932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1945년까지 세워졌습니다. 20세기 존재하는 최대의 인신매매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말은 문제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미 1998년 미국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서에 보면은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2년 힐러리 클린턴이 the Secretary of the State, 우리나라 국무장관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있을 때 강요된 성노예다, enforced sex slave가 맞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이 됐지만 그 이전에 정대협의 영어 명칭이 굉장히 긴 영어 명칭이죠. The Korean Council가 뭐예요? For Drafted Women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그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대협은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순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왜 힐러리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것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원래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뭐를 원하실까요? 피해자 할머니들은 comfort women,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 뭐 위안자, 그거 너무 기분 나쁘다. 그 말 싫다. sexual slavery, 뭐 sex slave, 그거 너무 기분 나쁘다. 그 말 싫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다. 아니면 차라리 인권운동가로 불려달라.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할머니들도 원치 않고 정확한 표현도 아닌데. archive reason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자료를 찾아야 되고 아직도 못 찾은 자료가 많이 있고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military document이라든가 National Archive에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도 컴포트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쓸 뿐입니다. 그 용어를 억셉트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굉장히 유명한 지도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Women's Active Museum of War and Peace, WEM이라고 그러는데 도쿄에 존재하는 아카이브 뮤지엄입니다. 지도를 몇 번 리바이즈 했어요. 이게 가장 최신의, 가장 the most recent, 가장 최근에 완성한 지도인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곳에 위안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숫자가 논란이었죠. 숫자 몇 명이었냐? 5만이었다? 20만이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는 그 Chinese Comfort Woman이라는 책을 페이페이 추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40만이다. 20만도 아니고 40만이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웬에서 만든 지도에 의해서 일본 운동가에 의해서 만든 지도에 의해서. 근데 왜 이제까지 그러면 20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었냐? 중국은 적국이었죠. 우리는 일본의 점령국이었고 중국은 적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컴포범,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였다,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과의 동침, 바로 그것은 스파이 행위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중국의 할머니들은 중국의 피해자를 만들 거를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 책 페이지 6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는 일본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가장 많은 자료를 줬어요. 이 운동이 시작된 건 물론 한국에서였습니다.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으로 바꿨지만요 이름을, 199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셨던 이효재, 윤정호 이 두 교수님이 이화여자대학교 자택, 거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그 기생 관광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1991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말씀 단 한 명의 용감한 증언으로 인해서 한국 내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서게 되었고 또 정부의 관심, 또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게 나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학자들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보고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주 유명한 요시미 요시아키, 소위 말해서 위안부 그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이 학자분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집대성하게 됐는데 바로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듣고 이 학자가 이 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정부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귀중한 자료를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1년 뒤에 다른 할머니가 미국을 오게 됩니다. 할머니 성함이 황금주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가 1992년에 미국을 오게 되는데요. 할머니 13살 때 만주로 잡혀가셨고 워싱턴 한인교회의 여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게 굉장히 세죠. 여전도회에서 그걸 주관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호재 교수님의 제자셨던 이바자 대학교 그분이 이거를 준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미국으로 오면 우리한테 꼭 와주셔야 되겠다. 사실은 뉴욕에 있는 UN 본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싱턴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팍스 뉴스 채널 5에서 이거를 방송을 해서 내보내게 되었고 이제 워싱턴 DC는 갑자기 폭탄을 맞았습니다. 폭탄을 맞았어요. 거기에 사는 한인들이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까 분노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결의를 다짐을 해서 바로 한 달 뒤인 1992년 12월 12일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줄여서 우리가 워싱턴 정대위, 그러니까 한국에 1년 전에 있었던 정대협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하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단체 또는 뭐 브랜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미국 안에 새롭게 미 연방 정부에 등록된, 그러니까 모든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는 여기도 지금 비영리 단체죠. 풀 울림도 연방 정부에 등록이 되는데 그 등록되는 번호에 따라서 그 비영리 단체 성격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01c3 저희가 등록한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활동에 인볼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처음부터 등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주장을 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신매매와 성범죄를 근절하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뒀죠. 교육과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풀뿌리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우연히 여러분 LA 폭동 기억하세요? LA 폭동이 1992년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 상인들 가게들이 형편없이 불타고 뭐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죠. 아무도 안 도와줘서 경찰들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때 그 한국 청년들이 자위대를 구성해서 총으로 막 그냥 뭐 말도 못하는 사건이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 LA 폭동을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happen to be 동시에 1992년이 미국 이민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한인회 이런 것들이 바로 1992년에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워싱턴 정대위도 한인회와 같이 커가게 됩니다. 한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풀뿌리 운동의 첫 번째 데모, 일단 데모 세대죠. 데모들을 뭐 아주 대규모로 DC 안에서 100명이 넘어가는 데모를 하면 경찰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찰의 보호를 받죠. 뭐 백악관 앞에서 무슨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들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소복을 입고 할머니 사진을 들고 여러 가지 데모를 하게 됩니다. 아래 것은 제가 회장을 맡은 해 제가 좀 일복이 많아요. 2015년에 회장이 됐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일이 많았습니다. 아베가 국회로 오게 돼서 우리가 그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도시락을 제가 주문한 게 750개 정도 되더라고요. 750명 정도가 모여서
대해서 데모를 했다는 얘기고, 그 워싱턴 포스트 전면에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내는데 한 8만 불 정도, 좀 깎아서 6만 불 했어요. 그럼 도시락 750명 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광고, 그리고 그 사람들 조지아, 뉴욕, 시카고에서 오는 기차 대절비. 그래서 3주 동안에 한 13만 5천, 13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5천, 6천? 네, 이 정도를 우리가 3주 동안에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정대협이 지지하는, 지금도 정대협 웹사이트, 정의연 웹사이트 보면 우리는 이거 7가지를 지지한다, 7가지를 주장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중에서 잠깐 사과 부분만, 공식 사과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럼 왜 맨날 제가 뭐 대학이라든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집회 가서 강연을 하면은 꼭 질문으로 끝에 가서 받는 게, 특별히 일본 사람들한테 받는 질문이 더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더 바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여러분 유명한 그 수상들이 이렇게 굉장히 깊은 애도를 표시하셨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비록 그분들 신분이 프라임 미니스터일 뿐이지, 수상일 뿐이지, 그것은 국가적, 법적 사과가 아닙니다. 그럼 국가 차원의 법적 공식적 사과란 무슨 뜻인가? 일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일본 의회를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살 빼는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파울은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 법적 배상이라는 거는 legal reparation이라는 영어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시아 워먼스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아 워먼스 펀드는 무지코 미키라는 수상의 와이프, 전 수상의 와이프가 이렇게 관여돼서 좀 여성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돈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좀 도와주자 했던 거였죠. 너무 고맙죠.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원했던 거는 그게 공식적, 법적, 국가 차원의 그 국회를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로 하는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잖아요. 그런 돈을 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하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뭐 프라이빗 펀드라든가 뭐 도네이션이라든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안부 결의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힐이라는 그 국회 안에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죠. 더 힐. 그 안에 이제 레인 에반스가 나왔던 지금 기사를 여기 배경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의안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안, 그냥 bil, 쉽게 생각하는 법안은 또 합동 결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joint resolution. 두 개 다.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상원과 하원이 모두 찬성을 하고 그것을 정부로 넘겨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bil 또는 그 합동결의안이라고 합니다. 합동결의안은 뭔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그 델리킷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공동결의안과 단순결의안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 구성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성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해서 너 일본 사람들 사과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한다고 벌금을 내든가 감옥에 잡아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한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너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봐두실 거는 공동결의안에 concurrent, 영어로 concurrent resolution이 있고 단순결의안 simple resolution이 있는데 concurrent이라는 것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민법 할 때 계속 상원이 틀어서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죠. 하원에서 시작해서 통과되면 다시 하원으로 가서 통과돼야 되는 그것을 concurrent, 공동. 되게 쉽게 써야 안 되겠어요. 굉장히 되게 어렵죠. 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나는 정치인이야, 뭐 elected officer, 나는 정치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이 딱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 첫 번째가 무기, 총을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미국에 두 개의 당이 있는데 민주당 당연히 진보고요. 공화당 당연히 보수입니다. 그럼 공화당들은 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셀프 디펜스 해야 된다. 그리고 총기 만드는 회사들이 모두 공화당에 돈을 대고 있어요. 정치 자금을. 두 번째 문제 아마도 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 정치적 입장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민 문제. 당연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환영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문제들, 그리고 낙태 문제. 지금 미국 가장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게 이 낙태 문제거든요. 물론 보수당들은 낙태를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들의 그 다이내믹이 어떻게 우리 그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됐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위안부 결의안이 패스된 2007년은 부시 대통령,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결의안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위안부 이름이 들어간 모든 법안이 1996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 크리미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보시면은 여기 House Concurrent Resolution, 즉 상원과 하원이 다 통과돼야 되는 것으로서 로버트 도란,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름 바로 뒤에 항상 괄호가 있고 R은 Republican, D는 Democrats, 그 다음에 CA로 California, IL은 일리노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름 여러분 보셨을 때 가로 안에 뭐 D가 있고 R 있고 그러면 Democrats, Republican, 그리고 그 주를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ar Criminal, War Prisoner 이런 식으로 시작을 되다가 캘리포니아 어셈블리라는 거는 미국은 연방 국회가 있고 또 각 주마다 국회가 따로 있죠. 그 캘리포니아 그 주의회에서 마이클 혼다가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연방의원 되기 이전에 1999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어요. 이건 조인트 레졸루션, 굉장히 강한 거죠. 아까 보셨지만 조인트 레졸루션. 위안부 문제만을 순수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서옥자 교수님 활동하셨던 시절에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레인 에반스 의원입니다. 데모크라시고 일리노이 출신이시죠.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근데 다 모였어요. 컨커런, 즉 양당의 상원 하원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헨리 하이드라는 그 당시 의장과 레인 에반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우리 전라도, 학연, 지연, 미국도 똑같아요. 둘 다 일리노이 출신. 이 레인 에반스가 헨리 하이드한테 가서 너도 일리노이에서 나도 일리노이에서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헨리 하이드가 그 전쟁 참여했던 기록이 있고 전쟁 그 포로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그 하우스 레졸루션 치르고 여러분 보시다 알다시피 여기 컨커런이 빠졌죠. 야, 도저히 상원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원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요것이 통과되고 그 대신 요거는 조그마한 커미티에서 통과된 거지 우리가 그걸 플로우라 그래요. 하원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혼다가 특히 이 레인 에반스가 이제 그 파킨슨 디지즈로 그 의원직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혼다가 그 횃불을 잡고 2007년에 컨커런이 아닌 하원. 그 정부는 부시 정권이었지만 하원은 완전히 민주당 표밭이었어요. 완전히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이내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크 혼다가 갑자기 레인 에반스가 해놓은 밥에 마이크 혼다가 막판에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운이 좋아서 막 그 사람이 통과한 걸로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이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주리 추라는 그 중국 의원이 2016년에 얼마 전에 또 레졸루션을 하나 냈는데 이것은 거의 마이크 혼다가 했던 거를 좀 우리 좀 이렇게 통과됐다고 기뻐하지만 말고 뭔가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후
뭐 새롭게 나온 법안은 없죠. 아직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 물론 팬데믹도 있고 그랬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특히 여기 풀 올리면서 좀 정정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워싱턴 정대의 이름은 저희도 잘못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와서 좀 알리는 걸 못했지만 한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청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히어링.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순서가 마이콘다가 1월 달에 국회에다 이것을 이렇게 내고 제출하고 나서 마지막 그 보트 할 때까지, 투표를 할 때까지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청문회라는 작업이 있어요. 청문회 때 할머니들을 모셔오자. 할머니들을 모셔오면 정말 좀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군자, 이용수, 양러프 오웬 할머니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서욱재 교수님 여기 사진에 보이시고, 요 분이 토마스 킴이라는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러비스트였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컨트랙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러비스트 쓰는데 조금 약간 많이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 couple of billion 달러 쓰고 있고 한 17개 회사랑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도 뭐 노력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제 책 컴포원은 이 Justice, A Movement for Justice and Wom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공동 저랑 같이 편집하신 이분이 이 Congressional Staff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신데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한국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다고, 한국 라인이 없다고, 한국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이분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하시는 친한파신데 너무나 한국을 애도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한국에 너무 로비에 돈을 안 쓴다고, 로비스 너무 안 쓰신다고. 이제 끝났어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장면인데 히어링과 더불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하나 풀뿌리 운동 중에 하나인데 사인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하면은 지금은 또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이슈가 있으면 거기 올려놓고 사인 몇 개 되면은 대답을 하게 돼 있죠. 그 사인을 받는 건데 사인을 받는데 주도적인 세력이 그 한인회 회장님들이셨어요. 시카고 한인회, LA 한인회, 그리고 그 한인회 회장님들의 그 점점점을 쭉 연결해주는 단체가 이 코얼리션 원투원이라는 단체가 급 조직되었습니다. 물론 워싱턴 정치대 문제대책위원회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국회 안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한다면 전국적인 규모로 움직이려면 역시 한인회 분들이 이제 움직여 주셨어야 되기 때문에 한인회 분들이 그 각 동네마다 이 사람들의 사인을 받는 거죠. 시그니처. 그 몇 개의 사인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낸시 펠로시는 처음부터 너무너무 이 문제에 강한 지지자셨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좀 할머니 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하원 대표로서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고 여기 수업자 우리 미 교수님 또 계시지만 이용수 할머니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들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 마이콘다 여기 나머지 분들은 여기 김동석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포럼 만드신 이분들 모두 다 2007년 청문회를 계기로 자극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위안부 문제에 뛰어들고 새로운 단체들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은 LA 쪽에서 이분들은 뉴욕 쪽에서 단체들을 만드시기 시작했죠. 이걸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우스 레졸루션 121 하고 구글에서 치시면 두 가지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풀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summary 요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에 보면 제 생각에 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 unequivocal 분명하게 흐릿하게 멍청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분명하게 하라.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또 섹슈얼 슬레이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다른 위안부 결의안들이 생겨났어요. 뭐 캘리포니아 이건 이전에 있던 거고 캐나다, 유럽, 필리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메릴랜드 세네트, 메릴랜드 상원에서 했던 결의안은 제가 직접적으로 인볼브돼서 할머니들이 오실 상황이 아니어서 그 똑같이 주 단위로 히어링을 했는데 제가 증언을 했었죠. 이 결의안은 위안부를 포함한 모든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냥 현재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현직 국회의원들 너무 많지만 조금만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예를 들면 한국계 미하원 의원 앤디 킴, 영 킴,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보시면 두 분은 공화당이지만 관심이 있으시고 공화당이라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전혀 다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에드 로이스가 굉장히 강한 서포터셨어요. 에드 로이스의 그 약간 세크리터리처럼 일했죠, 영킴이. 그래서 에드 로이스가 밀었잖아요. 그래서 영킴이게 됐는데 찰스 랭글은 뭐 한국 전쟁 참여하셨던 분이고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은퇴하셨고 그 167명의 의원들이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셨거나 더 이상 국회의원 아니시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디콜로나이제이션, 탈식민지화. 그러면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그 독립을 찾는 거? 그건 다 옛날에 했는데 한국도 옛날에 독립했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탈식민지화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요. 다른 의미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중심, 그게 약간 백인 중심, 약간 남성 중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백인, 남성, 그 다음 미국 아니면 유로피안 중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모든 사회가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백인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면, 남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여성 포함, 다른 모든 성 아이덴티티 포함,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역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우리 아트히스토리 교과서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캐리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가 교과서도 다시 써야 된다, 뮤지엄도 다 바꿔야 된다, 막 날아가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위안부 운동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이민 문제, 외국 다른 나라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인종의 문제 이런 걸로 껴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여권 운동, 그것이 아까 그 제가 쭉 보여드렸던 그 모든 그 이전에 나왔던 위안부 결의안들 보면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그 레이프, 강간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가 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그 페미니스트들이, 여권 운동가들이 강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논의하고 이런 역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본은 아직도 강간을 불법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 위안부 운동이 떠오를 수 있었던 문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중국 의원들이 주로 위안부 문제를 굉장히 도와줘요. 중국은 거의 한국보다 뭐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 않을 정도로 위안부 문제 강하게 서포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문제위원 코커스에 있으신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친아파 상원의원 조모섭, 진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옛날에 했던 식으로 편지 보내고 사인 모아서 보내고 데모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다시 그런 코얼리션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의원들이 동조해줄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도 뭐 물론 마크 킴, 아이리시 요번에 새로 처음으로 된 여자분이세요. 메릴랜드에는 마크 장이 있고,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가 있고, Department of State가 있어요.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그리고 법무부의 이 디렉터이신 일라이 로젠바움이 원래는 이분이 주이시고 헐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주이시를 어떻게 줄였나, 그 전범은 전범이죠. 그거 캐는 데만 주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자료를 주겠어요? 안 주지. 근데 그때 열심히 자료를 찾아다 준 단체가 있었으니 그게 워싱턴 정대위. 워싱턴 정대위가 너무나 열심히 자료를 줘서 그거를 기초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신문에 내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범자,
일제시대 때 위안부나 이런 뭐 강제징용 등 이런 범죄, 전범자는 미국 땅덩어리에 발을 디딜 수 없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16명의 이름을 공포하게 되는데 지금 뭐 불법 체류하다가 뭐 아니면 범죄하다가 여러 가지 있어서 bar 된다고 해서 미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는 똑같은 것을 당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람 이름을 야스쿠니 슈라인에 놓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위안부 문제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제 우리가 30년 됐고요. 30년. 나머지 단체들은 첫 번째는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될 때 생겨났거나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메모리얼 만들 때 단체들이 생겨나요. 메모리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메모리얼이 사람을 응집시키는 무슨 그런 구심점이 돼요. 그래서 생겨난 단체들, 이런 모든 존재하는 모든 위안부 단체, 존재하는 모든 미국에 있는 메모리얼들, 존재하는 모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컨퍼런스들,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전시들, 이제까지 했던 모든 영화들, 그 모든 리스트를 제가 이 책 뒤에 레퍼런스라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코인 코리안 워먼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는 미국 단체라기보다 한국 여성가정부가 만든 단체인데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요.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안부만 하지는 않아요. 나비 파운데이션 또는 나비 펀드라는 것은 이렇게 좀 정대협 정의연의 좀 산하단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LA 나비, 뭐 워싱턴 나비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한인관계를 연구하는 단체나 기관은 뭐 너무 많지만 그냥 제가 아는 저랑 친한 혹시 그 단체에 연락할 일 있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 센터 코리안 커뮤니티 퀸스 카리지의 민병갑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한 40년 정도 막 위안부 문제 죽어라 연구하시고 한 책 3권, 4권 내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보면은 옌칭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옌칭 라이브러리 중에서 코리안에 관한 섹션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또 굉장히 많이 위안부 문제를 아카이빙 하고 계시고요. 조지 워싱턴 제가 가르치는데도 뭐 코리안 센터도 있고 코리안 스터디 센터도 있고 뭐 그런데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토니브룩, 또 UC 얼바인, USC는 요번에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뭐 라운칭해서 좀 아카이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안에 한국학, 그러니까 코리안 스터디스라는 게 이제 과거든요. 새로운 과, 영문과나 이런 것처럼 코리안 스터디스라는 것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리안 웨이, 한국의 인기나 이런 거는 뭐 자구나면 달라지는 것 같을 정도예요. 그럼 코리안 스터디스를 과를 하나 만들려면 교수도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죠. 과는 아니지만 좀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센터예요. 센터.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리안 디파트먼이 없으면, 코리안 스터디스 디파트먼이 없으면 뭐 코리안 센터 아니면 코리안 프로그램 이런 데서 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풀 울린 같이 띵탱크 이렇게 정책을 내야 되는데 뭐 북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위안부에 대해서 아니면 한일 관계를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습니다라고 리포트를 싹 해서 공부를 해서 해주는 그런 단체를 띵크탱크, 한국에도 많이 있죠. 띵크탱크라 그러는데 그 워싱턴 DC 안에 있는 주요한 띵크탱크는 브루킹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 캐트린 문이라는 한국 분이 여기 들어가서 있으세요. 그분이 위안부에 관련된 아리클을 쓰셨죠. 존 사킨스의 사이언스라고 여기는 제이쿠라는 분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US 코리아 인스티튜트 한국 정부가 돈을 끊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이제 없어지시고 그분도 딴 데 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윌슨 센터 뭐 박유화 그때도 이제 불러서 뭐 이렇게 디베이트도 하고 랜드라는 거는 거의 다국적 기업이에요. 미국 전체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위안부 문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서 콜렉션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은 중에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대충 그 결의안이 끝났는데 대충 결의안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후 더 짧게 결의안 얘기보다 더 짧게 할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조셉 아이라는 분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를 얘기를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좀 다 들어보셨겠지만, 소프트 파워 반대말은 하드 파워겠죠. 하드 파워. 그 하드 파워는 뭐냐면은 무슨 해결을 하려면, 무슨 설득을 하려면 뭐 강력한 그 권력이나 무기가 필요했다. 예를 들면은 뭐 총이나 칼, 아니면 돈, 아니면 권력. 근데 그런 시대는 냉전 시대가 끝났듯이 그런 시대는 끝났고, 지금 시대는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문화, 예술, 교육 또는 IT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술이나 전시나 뭐 문학 이런 것들이 정치랑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경우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미국에 설득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코올리션을 조직을 하려면 반드시 그 풀뿌리 운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 영화, 전시, 교육, 뭐 컨퍼런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처음 단체 시작할 때부터 해왔습니다. 쭉 해왔어요. 교육, 학술, 출판, 뭐 할머니들 그 증언을 다 모아서 컴포 워먼 스피커라는 책도 만드셨고 다큐멘터리도 만드셨고, 이거를 만드신, 특별히 이거를 녹음하시고 녹화하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초대 회장 고 이동우 회장님의 남편분이 신문 기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녹음을 했죠. 그리고 뭐 레거시스 오브 컴포워는 이 책은 미국에서 1996년인가요? 첫 번째 조지타운에서 학술 컨퍼런스를 했어요. 위안부 주제로. 그러고 나서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 그 컨퍼런스 발표했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미나르 북, C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이 책은 뭐냐면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인턴십을 되게 많이 4년 동안 했는데 정말 득골바지게 인턴십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르쳐가면서 책까지 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컴포 워먼을 그렇게 다시 재해석한다 그러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뭐 다스 베이더 뭐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너무 강간이나 이런 걸 쉽게, 저는 뭐 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만화를 거기서 강간 같은 거를 너무 쉽게 표현하고 막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하고 여자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데 위안부 문제랑 연결시켜서 썼대든가, 예를 들면 한 챕터가. 또 어떤 학생은 메모리알하고 결의안하고의 관계, 메모리알하고 결의안하고의 관계. 결의안은 저기 어디 창고에 아카이브에 컴퓨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근데 메모리알은 이 물질적인 현존성이 있어서 딱 여기 있고 동네 공공장소에 있으니까 이 메모리알이 참 중요하다. 결의안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메모리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쓴 그런 챕터를 쓴 학생도 있고, 해품들이 제 아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챕터를 참 신선한 아이디어로 많이 그 학생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아까 말씀드린 8만 불짜리 광고 싹 깎아가지고 6만 불 했던 광고, 여기 왼쪽에 있고요. 여기 뭐 일본은, 독일은 했는데 뭐 일본은 안 한 거, 이게 막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이 광고를 내니까 소문이 나서 워싱턴 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도 한번 한 페이지 써주시면 어떨까요? 돈을 좀 얼마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워싱턴 이거 포스트 하니까 워싱턴 타임스 쓸 돈이 없는데요. 돈 다 써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그냥 튕겼더니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공짜로 이거는 쓸 수가 있었어요. 워싱턴 타임스 이거 제가 쓴 글은 The Future of Comfort Movement, 컴퍼 위안부 운동의 미래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됐습니다. 뭐 대학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초대 회장님부터 여기 수업자 교수님부터 말도 못하게 대학을 많이 다녔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갔었던 몇 개 대학 중에 그 인권학과가 있어요. Human Rights Department.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파트먼트가 더 큰 거라고. 센터는 디파트먼트까지 가지 못할 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Human Rights Department 있는 거가 7개밖에 안 돼요, 미국에. 그 중에 하나가 이 텍사스에 있는 건데, 할머니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만 막 하고 있었어요. 홀로코스트가 가장 좋은 주제였죠, 그 사람들한테. 홀로코스트 갖고만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위안부를 알게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번 모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옥선 할머니 이제 오셔서
텍사스에는 처음이니까 이 사람들 처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왔고 그거를 계기로 non-profit organization이 생겨났어요. Unforgotten Butterfly라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컨퍼런스랑 전시랑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게 그 상승 효과가 되게 큰데 제가 미술사학자이고 큐레이터다 보니까 저는 전시를 하고 싶어 하죠. 항상. 그냥 아카이브에 있는 할머니들 사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유명한 작가들이 그려서 사람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보러 좀 오는 또는 좋은 미술관에서 스미소니아 같은 데서 해서 좀 주류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전시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존 제이 칼리지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에 굉장히 뮤지엄이 좋고 약간 사회 이슈나 정치 이슈의 그런 전시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프로포즈를 냈는데 거절됐어요. 컨퍼보는 too political, 너무 정치적이다 그래서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제목을 바꾸어서 collateral damage, 부수적인 손상. 전쟁 때는 누가 항상 당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넓혀서 컨퍼뿐만이 아니라 뭐 크메루시 또 뭐 캄보디아 얘기라든가 뭐 다른 ICC 얘기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집어넣어서 그 프로포즈를 냈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전시가 이제 이 전시였어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매크로힐이라는 그 교과서에서 일본 위안부 역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10분 남았네요. 가리키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그 위안부에 관련 건 좀 빼줄래? 쫙 지워줬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그 미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알렉시스 더디를 포함한 몇 명의 그 미 역사학회 사학자들이 모여서 편지를 써서 일본 정부와 그 출판사에 보내고 항의를 했습니다. You crossed the line. 너는 너무했다. 넘어섰다.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역사를 막 바꾸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고 마침 그 즈음에 일본의 오익 정부가 갑자기 야스쿠니 슈라인을 참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전범자들이라서 미국 땅 밟지도 못해 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있는 거기에 가서 미국의 수상이 참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노다니엘 박사님 앞에서 잠깐 주름을 잡자면 일본 전문가신데 너무 일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과거에 가장 영화로웠던 순간을 보면서 그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이렇게 새로 빌드업하는 거,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내셔널리즘의 국가 그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중근은 우리 열사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살인마잖아요. 다 자기네들의 그 입장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 일본의 가장 영화로웠던 순간, 제국, 그 사람들한테 그 자부심과 뭐 이 단결심 뭐 이런 거를 좀 불러일으켰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특히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이렇게 컬럼이 쭉 연재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History Wars. 그래서 역사 전쟁은 그 배틀필드가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미국이고 미국에서 세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한국, 또 하나는 아사히 신문이다. 이렇게 세 명의 적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그 컬럼을 썼고 그 컬럼들을 모아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를 방위하면서 반격하고 공격하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 미국에 세워진 그 소녀상이나 다른 그 기린비들을 밴더리즘 이렇게 좀 뭐 똥도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는 좀 안 좋게 뭐 이상한 미니어처 뭐 이렇게 창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독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에미 고야마라는 일본 학자라는 일본 사람하고 제미 일본인 뭐라 해야 되나요? 일본 교포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페니즈하고 자페니즈 아메리칸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페니즈 아메리칸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일본 컴포워먼을 이 문제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지지해요.
마이크 혼다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애니 고야마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사람들,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거는 Japan bashing, 우리 일본 사람들을 다 쳐부수기 위한 거고 모독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막 이런 사례를 막 조사를 했어요. 이 애니 고야마가. 단 한 건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일본 사람이 이거를 옹호하는 거예요. 미국 문제를 미국 안에서. 여기 그 팬드나우라는 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정말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를 모아놨습니다. 그냥 로비스트를 사서 이렇게 좀 점잖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좀 뭐 텍사스 데일리라든가, 여기는 두 가지 사이트 있죠. 이거 그냥 딴 데 있나. 그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그 가짜 정보를 많이 모아 놓는 사람 하이어해가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를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Japanese American이 잘 집대서 해놨어요. 자, 세 번째로 전시인데, 이건 진짜 그냥 짧게 고요만 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시를 해왔는데 특히 아카이브에 있는 전시를 해왔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뭐예요? 잘 모아놓는 거잖아요. 제 자료들을 모아놓는 건데, 미국에는 내셔널 아카이브, 그러니까 국립기록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립기록원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은 DC에 있고 2는 메릴랜드에 있는데, DC에 있는 거는 자기네들 거, 미국 컨스티튜션부터 미국 건립부터 미국 것만 모아놨습니다. 근데 아카이브 2는 메릴랜드에 있는데 미국 거가 아닌 거, 다른 나라 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게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쟁통에 많은 자료를 보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또는 서울대학교의 인권연구회 여름방학마다 2달, 3달씩 그 호텔에 묵으면서 여기 내셔널 아카이브 2에 와서 자료를 찾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 팀이 그 짧은 영상 한 30초짜리 찾아서 기자회견하고 그랬죠. 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이 당시는 정말 친절하게 위안부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 다 큰 사이즈를 사진으로 프린트까지 해주셨다고 그래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국회에 이렇게 뺑 들어서 전시를 하고 1998년에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죠.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각자 스캐너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각자 스캔을 합니다. 제가 컨퍼런스하고 전시하고 그 every year, 매해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012년에 조지 메이슨에서 했었고, 아까 존 제이 콜라로 데미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시든 컨퍼런스든 할 때 그 같이 협력하는, 우린 장소가 없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조그마한 사무실도 하나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 명 상근자가 없고 100% 우리들이 아웃 오브 파켓 저희들이 내는 도네이션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있는 뭐 주로 학교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원하는 취지에 좀 우리가 맞춰줬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캐톨릭 대학 할 때 어떤 작가들은 이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예수님하고 좀 약간 어시밀레이트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죄가 없는데 당했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작품들, 또 이런 작품은 배경이 금색, 그러니까 비잔틴 같은 데 보면 아이콘이라서 배경을 이렇게 금색으로 해서 약간 숭고하게 디그니파이 하는 뭐 이런 작품들. 이 캐톨릭 대학에서 했던 전시도 있었고, 또 나눔의 집에서 이제 할머니들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 얼마 전에 빌딩 하나 이렇게 흔들렸던 거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잠깐 거기 머물거든요. 제가 그 흔들렸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머리가 어지럽고 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분 고개 짧은 것조차도. 근데 이 할머니들의 그 트라우마가 어떻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레이프 강간당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많은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너무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강덕경 할머니, 뭐 강인출 할머니 이런 분들. 요 특별한 요 작품이 귀향에 그 영감을 주게 됐고, 이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고 증언이고 감성의 호소도 하고, 유명한 그 주이시 그 작가인 크리스찬 볼탄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품을 만드는 거는 역사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역사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할머니들 작품 갖고만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전시를 해서 일본의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그 문제를 처음으로 알고 편지를 막 할머니들한테 써서 그 책을 모아서 공손하게 바치는 노래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그 책을 보지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을 가지고 헝유라는 작가가 이렇게 뭐 작품으로 좀 재생산해내게 됐죠. 그 헝유라는 작가는 제 그 책에 그 표지 사진으로 이걸 그림으로 쓰게 됐는데 이분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으로서 아마 가장 성공한 그 중국계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스미소니안에서 개인전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오프닝 리셉션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2017년에 여기 역사박물관에서 아마 국가 돈으로 처음 위안부 전시를 제가 그 수석 큐레이터로 전시를 하게 될 때 이분이 작품을 빌려주셨는데 원래 작가들은 다 어떤 갤러리에 속해 있잖아요. 그 갤러리에서 이 사람 작품을 갖다가 전시 한번 하는데 저한테 7만 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갖다 그냥 써라.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갖고 와서 전시를 할 수 있었고 이 똑같은 작품이 지금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걸려 있습니다. 작가는 불운하게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아주 젊은 나이셔요. 영화는 정말 거의 매해 우리가 스크리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귀향도 저희 워싱턴 DC에서 최초로 스크리닝 했었고 그래서 조동래 감독님이 어느 순간 회장님 그냥 뭐 국제영화제 한번 하지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위안부 주제 국제영화제를 아메리칸 대학에서 뭐 더치 작가, 뭐 중국 필름메이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정말 영화만큼 좋은 툴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영화 제작자님도 와 계시지만 영화 제목이 뭐였죠? 저는 귀향에서 내급을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코코순이라고요. 코코순이 8월에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만큼 좋은 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꼭 봐주세요. 8월에 개봉한다고 한국에 어쩜 그 전에 워싱턴 DC에서 먼저 개봉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안부 기린비는 처음 계기는 사실 결의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결의안이랬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뭐 결의안이 통과됐나 보다 그러는 내용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결의안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니버서리, 그 기리밀에 계속 그 애니버서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리밀에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만들자. 그 위안부 통과된 그 기리밀의 애니버서리에 우리가 그 메모리얼을 하나 만들자 하고 첫 번째 메모리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머긴 카운티 뉴저지에 있는 건데 아주 조그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돌이에요. 근데 그거 생겼다고 무슨 그렇게 큰일이 벌어질까 했죠. 근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위안부 이 결의안이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페어팩스 버지니아 6번째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메모리얼을 합쳐서 15개입니다. 16번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연락처와 자세한 사항이 제가 이 챕터 10에서 썼어요. 이 책에. 근데 저희 메모리얼은 저희도 저렇게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을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정부 청사 안에 있으니까 미국 내에 유일하게 정부 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9/11 그렇죠? 9/11 메모리얼보다 커서는 안 된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됐고 한쪽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위안부 결의안 요약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이 플라크라 그러죠. 여기에 뭐가 써있냐면은 페어팩스 카운티가 미국 전체에서 제일 교육 수준이 높은 그 카운티예요. 페어팩스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은 용산구 같은 구인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그 휴먼 트래피킹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막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시스 이런 데 아니면 어디 사창가에 뭐 팔아 넘기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안부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서 뭐 이렇게 프로텍트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반대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녀상은 그 수요 집회 1000차 기념하느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김석영, 김윤성 그 부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지만 한국과 국외에 굉장히 많이 그 레플리카가
이게 청동이기 때문에 원래 원판만 있으면 청동을 거기다 부어서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의 미국에서 소녀상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2013년에 이거는 아까 그 버겐 카운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소녀상을 유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 일본 대사관의 참사가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워싱턴 정대회를 관리해라. 그래갖고 전화가 항상 와요. 대사관에서. 주로 우회하는 거죠. 뭐 자기네 파티에도 와라, 뭐 밥도 사준다, 막 이렇게 하고. 너네 뭐하고 있니? 너무너무 귀찮게 해갖고 한 번씩 만나요. 그 일본 참사를. 그러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너네 소녀상 만드니? 소녀상 언제 만드니? 그걸 너무너무 지겹게 물어봐서 만들었어요. 너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만들어주마. 너무 귀찮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특별히 이렇게 소녀상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딴 거보다도 왜 이렇게 소녀상을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동료들하고 연구를 해서 쭉 보냈는데 그게 다 진짜 이유는 아니고 뭐 그냥 그거를 보면 자기네들이 한 짓, 안 한 짓이 생각나는 거겠죠. 리마인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보기가 싫은 거죠. 그것도 너무 구체적이니까 소녀, 한국 여자 그런 것들이 보기가 싫은 거였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는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 레벨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줬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들을 묘사를 했고 여기 김학순 할머니가 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소녀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 단위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야 됐고 또 특별히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단체들이 아카이빙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계세요. 거의 안 나오셨죠. 우리 씩씩하신 이용사 할머니 존재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지금 90살이 넘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94세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UN 안의 커뮤니티예요. UN 안에 특히 그러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거를 없애야 된다는 이제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거기서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리포트를 했고 강제징용에 대한 강한 부정의 리포트를 일본 정부로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이 뚱까지 같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UN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회에 보냈는데 2016년에 보냈어요. 그리고 마크 교수, 하버드 교수 마크 렌자이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실 사람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잘 페이를 받은 매춘부였다. 그거였다. 잘 페이를 받고 컨트랙해서 페이를 잘 받은 매춘부였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 막 이런 거였고 미국에서 이제 이 렌자이 교수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병각 교수님은 책까지 만들고 계세요. 렌자이 교수를 반발하는 책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Untruthful Truth, Propaganda.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하면 이 파일이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거짓 역사를 웹사이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돈을 받고 하이어돼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가짜 역사를 만드시는 분들은 역사적 진실이 분명하고 현장이 드러나도록 소프트 파워를 위한 다양한 문화 재생산을 위한 자료.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자료를 요청받아요. 영화 만들어야 된다, 논문 써야 된다, 뭐 글 써야 된다. 여러 가지 분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놨을까요, 저희가? 사무실도 하나 없는 주제. 자료를 잘 못 정리해놨죠. 한다고 한 게 겨우 이제 이 책 하나 만들었고, 저도 지금 그 다큐멘터리를 거의 다 찍었는데 영화 하나 만드는 게 그 아카이빙 자료를 좀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좀 했던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좀 아카이빙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 정의 실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범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자료. 자, 여러분들 위안부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학과가 한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 내에서.
어떤 과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두 개 과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어떤 과에서 가르칠 것 같아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대학교 학과에서 이거를 가르친다 했을 때 뭐 역사학과, 인권학과 방금 얘기한 뭐 정치, 여성학과, 어휴 진짜 여성학과에서 확실하게 가르치죠. 여성학과. 그럼 지금 얘기한 것만 인권학과, 역사학과, 여성학과, 정치, 국제정치학 뭐 이런 데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한 20여 개 더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과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문과에서 영어 소설 중에 노라 옥자 켈리가 지은 컴포워먼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고 영문과에서 필독 도서입니다. 미술사만 해도 제가 세미나를 만들어서 위안부를 가르치고 있고요. 인류학과, 또 엘리자베스 손이 있는 티에터, 연극학과, 또 놀랍게도 세미너리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뭐 치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에서. 그래서 미국 내 위안부 운동의 한계점, 바람직한 방향, 한계점, 글쎄 한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요약하기도 조차 힘든데 일단 맨파워, 우리 너무 옛날 처음 시작했을 때 보시다시피 코얼리션이 되게 잘 됐죠. 세월이 30년이 되다 보고 우리가 그런 인프라,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펀드라든가 이런 걸 좀 잘 구축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영세한 형태를 하고 있고 펀드도 부족하다 보니까는 핑계가 많은데 코얼리션이 지금 좀 많이 로스된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단체 얘기고 다른 단체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라이벌리도 좀 경쟁도 심하고요. 각자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해서 하는 좀 그런 거가 많이 약한 점도 있고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풀뿌리 운동, 교육, 전시, 알파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 shift든 브레이크든 새로운 패러다임과 또 새로운 디스코스, 새로운 담화라 그러나요? 논리. 그러니까 아까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좀 expand하는, 그걸 좀 넓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차세대, 우리 세대들은 지금 벌써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차세대, 그 다음에 non-Korean, 한국 사람이 아닌 인종도 더 많이 포함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풀뿌리온들의 응집력이 좀 부활돼야 되고 이 젊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maybe 아마도 이렇게 접근만 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한국의 운동가들하고도 같이 좀 더 많이 연대하고 미국의 정치권에 깊이 위안부 문제가 좀 활용된다, 이걸 이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안부 이슈, 이 문제의 중요성과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딱 한 가지 예만 들면 이 책의 북챕터 하나에 한 분이 라이브러리안인데 위안부를 주제로 쓴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리스트, 어노테이드 이름이 무료라니 그걸 다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게 한 챕터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아무렇지만 몇만 개인데 그 중에서 뽑으신 거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 아니라 유메릴랜드 예를 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컴포워먼 대학 도서관에서 치면은 한 4만 개, 5만 개가 뜹니다. 정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차세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벌어진 어려운 글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해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텐데요. 그 전에 휴게소 돌아오시면은 사실 오늘 아시겠지만은 워싱턴에서 활동을 한 세 삼총사가 이동우 회장님, 서옥자 회장님, 이정세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마침 해보니까 지금 서옥자 회장님 서울에 계시니까 한 5분 정도 본인의 활동, 이렇게 또 레이 에반스 의원의 활동 한 5분 정도 쉽게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아시겠지만은 워싱턴에서 활동을 한 세 삼총사가 이동우 회장님, 서옥자 회장님, 이정세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마침 해보니까 지금 저기 서학자 회장님 서울에 와 계시니까 한 5분 정도 본인의 활동, 저기 이렇게 또 레인 에반스 의원의 활동 한 5분 정도 쉽게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그런 많은 그 한계점에도 우리의 최선으로 하면서 미국에서 그러한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이 제가 오자마자 그 이용사 할머니하고 한 닷새를 같이 묵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같이 묵고 서울에서 묵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똑같은 패러다임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긴 미래 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내 할머니가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 옥죄옥죄 그랬어요. 뭐 이용사 할머니는. 그래서 제가 같이 자면서 할머니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윤미향 사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종실 교수님들께서 그동안에 그 애쓴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매일 대사관 앞에 가서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런 똑거리 하면서 이 문제가 일본 정부가 그런 그런 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앞으로 새로운 정부하에서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할머니 좀 다른 전환점을 찾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교육은 계속될 겁니다. 또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이제 마음을 하시고 할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본군 문제 이랬지만 할머니 내가 이제는 용서해주고 할머니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면 할머니는 일본의 영웅이 되고 한국의 영웅이 되고 세계의 영웅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아무리 할머니 사과하라 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이 역사에서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역사로도 할머니 삶을 마감하시고 할머니가 94세예요. 근데 아직은 정정하신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랬더니 저보고 내가 사죄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지 왜 그러잖아요. 할머니 그 한계를 좀 넘으셔야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조금 이해를 못해요. 어제도 저 오셔갖고 또 뭐 저하고 뭐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운동가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 팔들이 저보고 할머니가 폭언을 한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무슨 일본을 용서를 하느냐. 그래서 일본을 용서하는 게 할머니 용서하는 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숲은 보고 나무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듣고 또 미국 사람들과 미국에서 국무원이랑 국무부랑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퍼티 한국 사람 너무 피곤하다. 허나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똑같이 하는 얘기. 지금 일본 사람들 배상하라 사죄하라 천만한다고 그 사람 하나끼리 하면 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가 3년 전에 아까 우리 이정실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일본 위안부의 그 미 국회 최초로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그 사죄하라는 그런 그 미국의 국회에 최초의 기록을 남기신 분이 에반스 의원입니다. 그분이 아까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일본군 위안 문제는 국회에 거론도 안 됐고 또 할머니들이 미 국회에 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는데도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와서 코로나 전에 와서 우리 외교부의 서초동에 국립외교안보연구원 거기다가 그 에반스 의원 동상 그거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세웠을 때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정부에서 협조도 안 해주고 막 죄 짓는 사람 해서 그 행사를 3년 전 7월 30일 우리 일본군 위안부 미국회 결의안 통과한 7월 30일에 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저보고 미디어에 절대 이렇게 미디어 초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이 그 에반스 의원 돌아가신 분의 흉상을 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흉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디어는
기자들이 저 아는 사람만 내는 제가 빌어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됐는데 올해도 조금 힘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와서 7월 30일이 올해 그 일본군 결의안 15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도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월 28일 오후 2시까지 시간을 다 잡아놓고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본 모양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짧게 한 1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세라 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공회 쪽에 워싱턴 DC 주교시기도 한데 협동 주교신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런 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컷이냐 암컷이냐는 그런 개념의 female, male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man이라든지 woman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는데 왜 female, male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전쟁 용어로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신랑과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그런 차원에서의 그 동일시 회개와 용서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 내용들을 다 서욱재 교수님과 전달을 했거든요. 초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man이라고 하는 용어를 M, marketplace, A는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또는 as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 N은 Natural Church Place. 다시 말해서 이 직장에서의 자기가 활동하는 그 생활 자체가 거의 곧 일터라는 거죠. 일터 교회라는 겁니다. 생활과 전도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woman, WO가 붙고 뒤에 man 있잖아요. W는 world, 발음하기 어려운데 세계, 글로벌 그런 개념이고 O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to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프로핏 오프라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그렇게 뭐 서로 간에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헬퍼 또 조력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주정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뭐 female, male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넘게 뛰어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한국정신대연구소에 어서 수업을 봤었고요.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2000년 독점 때 한국 진상규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그 역사 쪽에 위안부 연구를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아까 선생님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았겠느냐 약간은 그 자기성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 한국에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나 정신대 연구소나 정말이지 그 피해자 증언을 위해서 증언을 듣기 위한 고움직임 정도만 열심히 했죠. 이 할머니들에 대한 할머니들이 어떤 데서 살았는지 정말 할머니가 그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역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할 엄두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팍팍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뭔가를 활동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느껴지는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활동 자금들도 만들어내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어렵게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 큰 땅덩어리에서 그 크게 사람들이 참 많이 이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려고도 하고 전시하려고도 하고 덜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좀 내용이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 자체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그 원자료라고 하면은 일본이 이 제도도 만들고 운영되기 때문에 제일 많죠. 일본이. 그리고 또 이제 연합군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자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한국은 그 아주 좀 늦게지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지만, 한국의 특징이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남북한을 합치면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남한이 240명, 북한이 25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명 정도가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증언이 충분히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왜냐면 증언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에 대한 정리를 해서 넘겨도 좀 더 세부적인 증언을 따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도 이 수가 좀 많아지니까 뭔가 모여지는 것들도 있고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모아지는 게 있어요.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 플러스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또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업자라든지 그런 존재들은 또 어떤 환경 속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과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법에 의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법과 더불어 이 기념을 하는 내용이 법 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역사관을 만들면 역사관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지원이 있고, 또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은 지금 현재 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위안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으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낼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소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작업들을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조직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지역에도 굉장히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정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상황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제 계획이 뭐냐면, 지금 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한일 문제로 딱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또 뭐 한미일 어쩌고 하면서 뭐 강제동원 하면 더 복잡해지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신 거 알고 다 이동 선생님부터 얼마나 애를 쓰고 이걸 미국에서 이루고 나서 충분히 아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너무 지형이 다양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활동하는 사람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포지션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미국에서의 활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오늘 서욱장 선생님하고 약간 또 결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향이라는 영화를 귀향을 배우고 싶고 일본은 위안부 관련 다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교수님. 아까 그 영화라는 콘텐츠가 미국에서 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관계할 때는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일본에서는 옛날에 동상에 있던 것을 없애고 말이야. 그런 것은 다 알겠지만은 이건 우리나라의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위안부 관계 이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직접 이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에 말이요. 더군다나 인권이고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냉정히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극적으로 민족적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분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청년에게도 또 여학생이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발언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데 딱 한 가지를 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런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패러다임,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 자체도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위안부에 대해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왜곡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패러다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요. 일단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랑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실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저는 뭐 아카이브나 이런데 논문 이런 거는 아이들이 사실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요.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라이트한 매체를 이용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제연행이 맞는 건지, 강제연행이 맞는 것인지 저는 컴퓨터로. 두 번째, 나라를 빼앗기고도 딸 조카 눈뜨고 보내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건지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위안부가 우리만인지 대만, 일본 모두의 모습인지 그랬을 때에 한국에만 보상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나가야 이 세 가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 방 하나를 다 가득 자료가 있으신데 특히 그 중에 중대한 게 방금 말씀하신 할머니들 증언 찍으신 거, 뭐 할머니들 활동하신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이번에 정의연하고 상의를 했어요. 네, 정의연이 그거를 이제 지금 아카이빙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단체들이 한 거를 모으고 있으니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억세스할 수 있으니 정의연이 나 좀 기증을 하면 좋겠다.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의 우리 그 정대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알려주고 뭐 전체를 다 할지 일부를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방법 그런 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조지 워싱턴에서 중앙연구소하고 동거해달라는 자료 신청을 할 때 제가 위안부 아카이브 부분 프로포저를 냈어요. 75만 불을 받았는데 거기 위안부 아카이브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리안 아트 미술은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가장 제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미소니안 뮤지엄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할 작정이고요.
두 번째, 우리 저 초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관심 있게 해주신 우리 활동가분,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완전 지형이 틀리죠. 지형도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 위안부 운동의 전개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할머니들이 안 계시죠. 우리 할머니들이 안 계시고 할머니들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는 단체들의 그 좀 회계문의가 있어요. 그들을 굉장히 힘들고 아시다시피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으신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랑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거 저희는 그 지금 우리가 정대협 정의연에 최대한 서포트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도 같이 동조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는 약간 운동 쪽보다는 교육 쪽에 저희 맨 처음에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할머니들이 설사 돌아가셨지라도 아무것도 사죄를 못 받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남기웅 선생님께서 해주신 영화 콘텐츠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우리가 자리를 하나 잡으려면 국회의원의 서포트가 있어서 뭐 이거 한 2배만한 사이즈의 방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귀향 영화를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영화는 누구나 대중적으로 억세서블 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억세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너무나 좋은 도구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 내용이 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얼만큼 진실과 그렇게 재현했냐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문제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런 강연 10배 하는 것보다 영화 하나 보여주는 게 100배 효과적이죠. 그런 면에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모임에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셀폰이 거의 세 번째 손이죠, 우리한테. 앱 개발을 하고 있고 AI, 인공지능 지금 영원한 증언 처음에 서울 쪽에 있는 그 여성 과학자 단체에서 시작했어요. 10,000가지 질문을 집어넣고 홀로그램으로 할머니들 돌아가셔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서부에 있는 과학자들, 여성 과학자협회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에 있는 단체들에 다 연락했는데 뭐 지금 서쪽에 있는 그 단체가 그 프로젝트를 서강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여가부가 그 프로젝트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가부 안에 그 분과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AI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앱 개발, 그리고 유튜브는 뭐 이미 정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얘는 울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할 수 있기를 저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리더를 젊은 차세대들한테 그것을 이제 조언을 해줄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제 연행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 가방 공장에서 일한다고 속여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먹자가 중간에 나서서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팔려간 딸을 파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밤에 지나가다가 그냥 잡아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제연행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보상의 주체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의 딸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당연히 책임감이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어떤 분들 수요 집회에 나가서 한다든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보상의 주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13개 나라에서 있습니다. 13개 나라. 그리고 위안부는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최연소 13살부터 최하 29까지 굉장히 많은 연령대가 있고 come for woman 아니라 come for boy, 남자아이들도 잡혀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얘기를 다 못다 한 것 같은데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워싱턴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모시겠습니다.